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추석 연휴 직후 법안 대치로 시작했던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 요구권 행사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3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법안 강행과 거부권,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전국 속에서 여야의 속내, 내부 상황, 오늘 정치가 중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순봉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슈가 많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2개의 특검 법안과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되는데요. 먼저 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예상들이 부결을 예상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탈표가 몇 개가 되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죠. 추정만 가능한데 네. 4표에서부터 3표 그 정도 사이로 일단 보는 것 같은데. 이탈표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권 하나, 무효 하나. 이 기권의 경우도 일종의 정책 의사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무효는 실수인지 의도인지가 분명치 않고 따라서 양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3표 이상이 이탈한 거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이 쌍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게 아니냐. 이번까지는 통과가 아니겠지만 다음엔 장담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요? 예, 특검법 이제 민주당이 강행하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이렇게 재표결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 최근의 과정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재표결이 부결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음번엔 더 센 특검법으로 조만간 또 이제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2-3달 전만 해도 사실 너무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에 매몰됐을 때 민주당이 이거 정쟁에 우리가 너무 좀 매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일각에선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정도를 지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비판이 이제 고조되고 있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공세를 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님 말씀을 좀 보태면은 추석 전에 제가 민주당 쪽 기류를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1순위는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김 여사 특검법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걸 그렇게 강하게 처리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좀 10월이나 11월 이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앞으로 끌어올렸고 순서도 그래서 처음에 그 의결할 때 보면 더 앞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일종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마포대교를 간다거나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또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민주당도 좀 앞세우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성택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힘을 실었습니다. 부결 쪽에. 예. 그리고 오늘 또 제 의결은 부결돼서 이제
폐기 처리가 됐고요. 이렇게 보면 여전히 그래도 최상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가 뭉쳐는 있다, 단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은 이제 구심력이 남아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가 한마디로 이제 좀 정리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신교육에 가까웠다. 농반 진반으로 정신교육이었다. 그만큼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이제 최혜병 특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들어갔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단단히 뭉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최혜병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은 다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대로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 무탈하게 그냥 이제 그 반대 전원이 다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2표에서 4표까지 이탈표가 나왔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놀라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가 모든 걸 덮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하고 더 큰 문제는 실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알아야 디펜스를 하고 뭐 방어를 하고 뭘 하겠지만 이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상보다 강하거나 또는 예상보다 훨씬 그 강력한 이 뭔가를 내놓지 않고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정무적이든 뭐든 근본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인데다가 그 사회 관리의 실패까지 얹혀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었던 사안이 네. 지금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면에서 뭐 민주당은 뭐 김건희 심판본부라는 것까지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교수님, 박명우 교수님 말씀대로 10월 국감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국감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수몽 기자.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이제 와닿아서 좀 보탤 만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친윤계 의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방어를 한다라거나 이런 스피커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이제 왜 안 나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용산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팩트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있으면서 지금 용산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가 너무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용산에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용산 내부에선 이게 또 확인이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편하게 이런 문제들을 일일이 팩트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좀 동감이 됩니다. 예. 이동수 대표 네.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과를 하면은 이 논란 또는 이른바 국정감사에 대한 영향이 됐든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이 됐든 좀 논란이 가라앉을까요? 사과하면? 저는 이게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 만약에 사과를 했더라면은 그때 이제 이미 매듭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건희 여사 뭐 특히 이제 명품 가방 의혹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이제 주변에 정치권과 상관없는 그냥 일반 뭐 직장인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아니 저 집 돈도 많다는데 그 뭐 가방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권이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의견 준 친구도 있었고 예. 또 이제 이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게 막 엄청난 걸 청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미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인 지인을 뭐 국립현충원에 나중에 좀 안장해달라 뭐 이런 정도 이제 그 안건이었는데 이걸 처음에 이제 깔끔하게 사과를 했더라면은 국민들도 그냥 아예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방탄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비춰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정권 임기 초에 뭐 공정 그렇게 내세웠는데 이건 과연 공정한가? 뭐 국힘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사과 정도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사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택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예. 반면에 친윤계 쪽에서는
사과해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봉쇄할 것이다. 예. 사과하면 오히려 더 빌미가 될 것이다. 어떻게 내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요? 예, 그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위기는 맞고요. 이제 친한계, 친윤계가 사과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로 큰 틀에서 나눠져 있는 건 맞는데 또 그 사이에서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그 소장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김재섭 의원이 대표적이죠. 좀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계파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그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로 얘기하시는 분들 말고 사과가 지금 좀 부적절하다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논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타이밍이 좀 늦었다. 지금 와서 사과를 해봤자 의미도 없고 진정성이 없게 들려가지고 오히려 등 떠밀려서 사과한 것이 돼서 차라리 재발 방지 대책을 빨리 내놓는 게 좋다. 제2부속실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언제 완공될지 그 로드맵도 안 보이고요. 특히 이제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주장됐음에도 아직 시작조차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으로 하고 나간 게 낫지 사과를 굳이 지금 와서 하긴 너무 늦었다 이런 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이 지금 사과를 하면은 민주당의 그 탄핵 공세에 사실상 활용 점정 그리고 첫 스타트를 끊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시로 드는 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농단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네.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과를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사실이었네. 이 많은 의혹들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분노를 더했었거든요. 악화 일로가 됐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논리도 좀 반박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 김혜경 씨도 그렇고 대선을 앞두고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논란이 됐을 때. 그때 그러면 상태가 꼭 나빠졌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잦아들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논리는 사과하기 싫으니까 하는 논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사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타이밍이 늦었죠 이미. 실기했고 아마 그 시각이 전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한 거니까 책임져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이제 그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의 적절한 판단이라고 되는데 따라서 예상보다 강하고 기대보다 훨씬 높은 처방 아니고는 이게 막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겠나는 거고, 그건 여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부부의 세계가 되는 거고, 뭐 결국 이제 대통령한테 모든 화살이 겨냥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사로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따라서 누구도 옆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 아니면 한 분 아니면 해결을 못하는 사안이 아닌가. 박 교수님 판단하시는 처방은 그럼 뭘까요? 글쎄요, 뭐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예상이나 기대보다 훨씬 높고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그 용산의 참모들이 고민해야 될 사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 기자는요? 네. 일단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은 사실 여권에서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내놓으면은 국민들이 수용을 별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대통령실 그런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사과는 좀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근데 다만 기류 차이는 좀 있어요. 한 두세 달 정도 전쯤이라고 치면은 그때는 아예 사과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보였거든요. 제가 예. 취재할 때.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검토는 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요? 네, 검토 정도는 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리들 있잖아요.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기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기자들이 물어보면 또 단정적으로 사과를 안 할 거다. 이런 정도까지 또 얘기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용산이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표결 결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갖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사과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니까 고민도 하고 있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동수 대표가 보기에는 뭐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이라는 게 이제 저는 최근에 봤던 칼럼 중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조선일보 이제 논설위원 칼럼으로 나온 것 중에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게 과연 끝이냐라는 주제로 이제 낸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게 더 이상 이게 끝일 거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제 여사 관련한 논란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기존에 논의됐던 뭐 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뭐 하고 이런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 조직 개편으로 바꾸겠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국민들한테 좀 감동이나 이런 걸 주기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어떤 나왔던 대안들 중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예. 개혁신당의 이제 허은하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법, 김건희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영부인도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이런 지위와 또 의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하고 그에 맞는 네. 이제 의무나 이런 거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 그 정도는 또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규정이 돼 있다면 네, 오히려 활동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남죠, 아무래도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건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최고 의사 결정권자를 보좌하는 그 참모진의 문제인지, 아까 박수문 기자님 말씀대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좀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정말 그렇다면 앞서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싱크로나이즈가 돼서 그냥 정확하게 같이 가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비슷하게는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여태 이제 알았다면 그것도 참 되게 이상한 것 같고, 모르고 여태까지 그러고 있었다면 그건 더 이상한 거고,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모든 사안에 특히 이제 이런 위기를 가져다 준 사안에 대해서 정무적 관리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완전히 그 잠깐만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돼서. 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이제 만찬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한동훈 대표를 포함했던 지난 24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내 지도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인데, 박순봉 기자, 분위기가 네. 상당히 좀 달랐다면서요? 이게 기사를 쓸 때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걸 이게 전속 취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미묘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시간이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만찬 때는 1시간 30분이었고 원내 지도부 만찬은 2시간 15분이었어요. 45분 정도 길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랑 했던 만찬 때는 주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오미자차만 나왔어요. 그런데 원내 지도부 만찬 때는 맥주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미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걸 뭐 부각해서 쓸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참석자들의 반응이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고, 한동훈 대표 만찬 때는 사실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잖아요. 대표한테 인사말 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뭐 발언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원내 지도부 만찬 때는 그런 불만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분위기 차이가 좀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택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예.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패싱이냐,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예. 당내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내 반응은 일단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부르려면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르려면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배경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 만찬이라는 거는 행사는 자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하고 뭐 학교 다니면서 누구를 뭐 따돌리면 받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 사람을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참 그걸 따지는 게 치사해지는, 이렇게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뭐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이 만찬의 성격 가지고 이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데, 그 물밑의 기류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친윤과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확실히 좀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있고, 친한동훈계에서도 내가 저걸 좌시하고 내가 이대로 눌리지는 않겠다라고 반발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것들은 저기 만찬 상황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그런 불편한 기류가 반영이 됐다. 그리고 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제가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 못 해봤는데 예. 이제 6일날 보면은 그 돌아오는 저기 6일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하고 모여가지고 한 18명, 19명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일종의 맞불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아, 일거수일투족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워낙 이전처럼 관계가 좋으면 별다른 의심이 고개를 들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닌가 보는데 어떤지요? 네, 뭐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이게 원내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를 안 불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의힘 처음 입당할 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른 지역에 이제 뭐 출장인가 뭔가 가 있을 때 이제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 입당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대표 패싱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대표 패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 의원들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 결코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이 지지율 추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 교수님 이게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20여 년간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었다. 이른바 윤한 조합, 윤한 브로맨스를 이야기했는데 비대위원장 이후에 최근에 뭐 1년도 채 안 된 한 10여 개월 동안 굉장히 윤한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 분 간의 인간적 신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바깥으로 드러난 걸로만 보여준다면. 그럼 불신의 강도가 뭐 거의 그 최악의 경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깥에서 본다면. 그 이제 말씀 주신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역시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가 그 두 사람 또는 사람 간의 관계의 그 인간적 신뢰나 그런 거를 가늠하는 척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사례를 보면. 근데 전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한동훈 정치의 목적을 뭘로 두고 있느냐에 따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성택 기자님 말씀대로 만약에 6일 날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18명이든 뭐 조금 엇갈리던데 숫자는 이쪽에 세 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들이 다 만약에 다음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다거나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8표 이상 훨씬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정은 이제 완전히 그 뭐랄까요 이제 제갈길 가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까지 밖에서 봤을 때 드러난 거를 보면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 공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과연 두 분이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한동훈 정치의 끝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른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앞서 그 쌍특검법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10월 10일 날이죠. 그 뭐 알파벳 E 씨 또는 강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국감에 나와서 어떤 얘기들을 내놓느냐라고 하는 게 그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 공천 개입 관련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잠깐 아직까지 뭐 그 부분 내용은 정확하게 뭐 규명이 다 됐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성택 기자.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잘 받아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뭔가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의아의 여정 협의체도 그렇고 유효타가 없다. 지금 임기 시작한 지는 이제 90여일 서서히 이제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런 평가는 여야 의정 협의체요. 네. 예, 있습니다. 그런 평가 뭐 90일 법칙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CEO가 한번 들어오면 회사에 네. 90일 내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동력을 많이 잃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한동훈 대표가 와서 성과물로 만들어낸 거는 없죠. 제일 이제 힘을 많이 줬던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 같더니 의료계도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속도를 많이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한번 야심차게 띄웠었는데 이제 또 두 번째 의제로 그 정년 연장이라는 거를 조금 논의하려다가 정년 연장이 어떻게 보면 제로섬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년 취업에 문제가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다시 집어넣고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아직 그 성과를 내지 못해서 이제 초반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 동력을 좀 잃었다 이런 평가들도 없진 않습니다. 네. 저는 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원들 민심은 확실히 잡고 있는 게 이제 뭐 수치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이 당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보좌진 뭐 이런 분들의 좀 이렇게 민심을 많이 얻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실제로 이제 보좌진들도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 국민의힘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제 좀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불거졌었던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과의 그런 논쟁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되게 반감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구미시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지역에 행사 가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동행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구미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두 분이 다 이제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원들의 어떤 마음을 좀 잡아야 하는 그런 과제를 이렇게 좀 과제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취재하기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 구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친윤계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 여당 대표 바보 만들기 너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당정 같은 거 잘 협조 안 해주고 매년 가던 연찬회 안 가주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원내 지도부만 따로 부르고 아니면 당대표 불렀지만 발언기 안 주고 독대 요청해도 안 만나주고 이러면 여당 대표는 사실상은 원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한동훈 대표가 뭐 성과를 못 낸 이 문제보다는 당내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왜 대통령하고 설득 그러니까 정치력을 왜 보여주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친한계 모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상관이었잖아요. 설득이 안 되다가도 한동훈 대표가 가면은 거의 설득이 됐대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면 설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독대를 요청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설득 겁니다. 당할까봐 안 만난다? 아니요, 한동훈 대표는 한 번만 만나면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뭐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왜 그렇게 독대를 요청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내 의원들이 보고 있는 건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얼마만큼 대통령을 설득하고 혹은 대통령을 힘으로라도 끌어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또 하나 이슈로 떠오른 것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녹취록 공개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박선봉 기자 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지난 1일에 이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던 거죠. 그 통화 내용을 보니까 시점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게 7.23 전당대회였거든요. 그걸 앞두고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한 대표를 공격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면은 한동훈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공격할 방법을 찾아봐라. 이번에 그걸 잘 기획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한 대표를 치면 아주 여사가 너네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서울의 소리에서 유사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 상당히 좀 이걸로 이제 또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당은 예. 대통령과 뭐 대통령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내 의원들은요. 일단 누구냐 이런 반응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김대남 전 그 행정관이라는 분이 그 거물급은 아니었습니다. 거물급은 아니었고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제 계속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시도를 하셨던 분이긴 한데 그동안 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행정관으로 있다가 저기 용인으로 출마를 하려고 그랬다가 그 자리에 이제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는 바람에 그 공천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나경원 캠프에 이제 대외 일정 특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그 문제의 그 녹취 서울의 소리 그 기자와 그 문제의 녹취가 벌어진 거였는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굉장히 칠 수가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을 왜 관리가 안 됐는지 첫 번째로 왜 대통령실에서 왜 관리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후적으로 이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서울보증보험 상금 감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들 알려져 있거든요. 그 기존에 가신 분들 보면은 감사원 사무차장이나 내지는 그 기재부에서 저기 복권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이런 정도 급이 갔거든요. 그럼 보통 네. 1급 내지는 낮아야 2급인데 이분은 3급 행정관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갈 때는 뭔가 결정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나. 이런 것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내막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좀 의문은 있다. 이런 의문들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안 두고서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뭐 김대남 전 행정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이제 뭐 배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친윤계가 이렇게 다 같이 뭐 작업을 해서 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이번에 또 논란이 된 서울의 소리 같은 매체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선 전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7시간짜리 녹취 풀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명품 가방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굳이 막 이 친윤계 쪽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왠지 서울의 소리에다 이런 얘기하면 여기가 또 터뜨리겠지 하는 어떤 계산을 하고 이걸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뭔가 했을 때 뭐 이런 게 기사화됨으로써 어떤 본인의 어떤 친윤계로 인사로서의 존재감을 알린다든지 혹은 뭐 친한계와 이제 좀 대립선을 긋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동수 대표한테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 배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떠나서 실제로 소속이었던 곳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뭐 모르는 바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이분이 논란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탈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뭔가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여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소송 건 부분들은 뭐 재판이 향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접촉을 했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그 불미스러운 이슈가 또 있었던 지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개입. 워낙 전당대회가 7.23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미묘했었습니다. 민감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이 김대남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과 그 용산의 관계를 악화시킬 요소죠. 뭐 두 양자 간의 관계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여지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쟁점은 이제 배후가 있느냐, 이제 조직적이었느냐라는 게 그 쟁점인데, 뭐 윤리특위 그다음에 아마 그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찰을 지시했다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긴 한데 적절한 것인지, 과연 그걸로 그게 실체적 진실이 그 밝혀질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탈이냐 아니면 조직적 움직이냐 그 사이 어딘가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건 아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사안을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치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결국 한동훈 정치가 원하는 그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또 뭐 설득 또 그를 통한 어떤 공면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내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갈 때까지 가자는 이야기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결심이 한 거죠. 이미 지금까지 하는 일들은 어떤 결단을 향한 빌드업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결단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나요? 글쎄요. 여기 뭐 사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공면의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느냐 하는 문제만 순서만 남은 거지 결과적으로는 두 분 모두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보수 세력의 공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두 분에 대한 평가도 상당 부분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박순보 기자는 취재해 보니까 어떻게 상황이 파악이 되나요? 이게 사실 당 전반적으로 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이나 비슷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한동훈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는 이건 선언적인 얘기고 독대해라.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만나줘라.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압박성 카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당내에서 비판적인 얘기들 나오는 거 하나 좀 전해드리면 모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여의도에 왔는데 아직도 서초동 사투리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이 법적인 영역으로 사법 영역으로 넘긴 거잖아요. 고발 조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좀 섞여 있습니다. 네. 이승택 기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아까 이제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자, 당시 네. 후보자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나경원 후보자와의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지 나경원 의원의 연관성. 근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도 손절.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 이 인물을 추천했다고 하는 의원들도 나는 모른다. 손절. 예. 온통 손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손절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걸 내가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보호해 줄 만한 뭐 그런 입장도 아닐 것이고 이분이 지금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녹취가 공개가 됨으로써 그 정말 적나라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그 대통령 부부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뭐 이제 친윤 핵심 의원들도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나의 공천을 방해했다. 굉장히 격앙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명예훼손이나 그 당에서 법적 조치를 명예훼손 내지는 업무방해까지 검토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명예훼손이나 탈당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 손절을 해버렸을 때 이분이 게다가 당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은 시그널을 좀 주고 있거든요. 상근감사 그만해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이제 집도 절도 없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은 상황에서 정말 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명예훼손이나 그 이제 사법적인 것까지 가면은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됩니다. 그 뭐 있는 배우 없는 배우 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좀 제가 이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승택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을 폭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렇게 하리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여러 그 정치권에서 수사로 넘어간 전례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때는 그런 폭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지 뭐 이분이 그럴 개연성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 대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 손절을 했는데 SGI 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인 자기 보직은 손절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연봉과 또 추가적인 뭐 판공비 이야기까지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걸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일단 이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순봉 기자? 혹시 아는 바가 근데 있습니까? 임기는 아마 3년일 거예요. 통상 그 감사들이 3년이고 그다음에 직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높고 그런 건데 아마 이런 이제 용산 쪽에서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 그 회사 내에서 아마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유보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제가 보니까 지금 그 SGI 서울보증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90% 이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 그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했다가 자칫하면은 이제 직권 남용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보직 임명이 되는 데는 또 정부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죠? 그것들은 지금 부정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게 지금 서로 아무도 그냥 그 자기 능력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보면은 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뭐 외력 낙하산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참 나쁜 관례가 됐는데 일종의 전리품화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 대통령실에 있었다든가 대선 캠프에 있었다든가 뭐 그 기여에 따른 뭐 비례적인 뭐 그런 일종의 보상이고 생계 문제 해결이었는데 나쁜 의미의 제도화가 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 가볍게 대해져야 할 위치나 기능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겠지만 앞으로 이게 참 나쁜 영향으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정치가 중계 2부에서 정치권 현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또 주제들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좀 민생 현안과도 관련되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가 됐던 금투세 관련입니다. 일단 이성택 기자, 이거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나왔나요? 예, 오늘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부에다가 당 지도부에 위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지도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부적 판단을 할지는 지금으로서 예단하는 건 섣부른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힌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끝나고 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당히 강한 신호를 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이게 그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유해 쪽 의원들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해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강화하는 정황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법의 형태상 이게 그냥 놔두면은 시행이거든요. 1월 1일에. 그리고 이거 시행을 안 하고 유예를 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적극적인 조치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시행을 할 거면은 그냥 이건 사실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도부 위임이라는 정부적 판단을 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결단, 뭔가 현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사전 수순처럼 좀 보이기 때문에 아직 요약하자면은 아직 결과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해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순봉 기자, 그러면은 유예를 한다 그러면은 시행은 또 안 하겠다는 것이고, 정권 거래세는 계속 거두겠다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은 상당히 호된 질책을 했어요. 이건 뭐 하는 거냐, 폐지면 폐지지 뭐 유예라니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유예 쪽으로 방향이 좀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행 쪽에도 의견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점차 유예 쪽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폐지론자들도 좀 등장을 하고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요인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유예 쪽으로 입장을 꾸준히 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립이라고 할까요?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만큼 좀 당겨온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달 24일에 그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이 금투세 폐지 여부 가지고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김영환 의원이 증시가 우하향하면은 그러면 그냥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당에서 더불어 인버스 당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공격을 좀 받고 나서 의원들이 이게 좀 국민들 반응이 생각보다 좀 민감한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유예 쪽으로 조금 더 갔고요. 지도부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유예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결국 금융시장 정상화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유예 쪽이나 아니면 뭐 폐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증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투세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증시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네.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네. 개미 투자자들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1억 원으로 그 대상 금액 기준을 올리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유예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쪽 저쪽 눈치를 본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그 확실히 2030이 이제 많이 가는 어떤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주식 관련한 그런 게시판들 보면은 금투세 폐지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30 세대도 전 이렇게 봅니다. 금투세 폐지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핵심 원인이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답할 사람은 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뭐 기업들이 조금만 클만 하면 쪼개기 상장한다든지 막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비유를 하자면은 전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가뜩이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울고 싶은 상황에서 이제 공공의 적을 찾다 그게 이제 금투세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눈치 없이 이제 금투세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거센 비판을 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도 워낙 지금 특히 이제 아까 박순봉 기자께서 말씀하신 토론회 이후로 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교수님 이렇게 민주당의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태도 뭐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의 중도화 전략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목적은 리더다움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대통령스러움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쉬운 점은 이 지도부 위임 또는 일임이라는 게 이게 참 구태스러운 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럼 172명인가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170명. 170명의 집단 지성이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10여 명 플러스의 그 집단 지성이 더 나은 건가요? 170명의 의사결정을 10여 명이 한다는 건데 결국은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지 않겠나 지금 봐서는. 따라서 원래 이 목적이 리더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좀 더 성숙한 정당임을 보여주는데 이걸 활용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제가 언급할 그 대상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다루는 것만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좀 더 국회의원답다. 민주당이 좀 더 성숙하다. 집권당이 되어도 될 만하다라고 보여지게끔 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데 이거를 결국은 이재명 1급 체제라고 하는 것에 그 부속물로 만든 셈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의도는 좋았으나 이게 과연 그런 의도했던 만큼의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령 뭐 민주연구원의 연구 검토를 통해서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법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동수 대표 민주당에 의해 이제 폐기될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유예일지 아직 폐지일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비슷한 일은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이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뭐 뒤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여론의 어떤 뭐 압박에 밀려가지고 이제 기존의 입장을 좀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선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전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고 대대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대표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여겨져 왔잖아요. 근데 그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집값이 많이 뛴 지역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반발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재작년에 이제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책들에 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뭐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이 기존에 이제 추구해온 전통적인 가치와 또 현실적인 여론이 이렇게 상충되는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역량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큰 그림을 하나 볼만한 게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보면 3% 성장론을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주목을 그때는 받지 못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그 진보 정당의 이제 대표가 성장론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 보수 쪽 표를 혹은 뭐 중도 쪽 표를 가져오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금투세 폐지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겠다라는 건데 다만 당내 우려하는 의원들은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랑 안 맞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지자들까지 빠져나갈 거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여론에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기자. 예. 또 지난 한 주 정치권이 주목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검찰 구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관련 법상 최고형인 2년, 또 검사 사칭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것도 양형 기준으로는 최고형으로 볼 수 있는 3년이 구형이 됐는데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엇갈리죠. 이제 큰 틀에서는 그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정부 여당의 10월 위기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죠. 10월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상당한 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10월 위기설이 하나 있고 즉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 선고가 11월 15일 그리고 25일에 잇따라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야말로 이제 정말 10월 우리가 10월만 잘 견뎌내면은 11월에는 우리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별로는 이제 11월 그 사법 리스크와 그 선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그 수세적인 입장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그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1심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혐의 자체가 완전 부정부패랑 관련된 범죄들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약간 사법적인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범죄라고 보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3심까지 나오겠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좀 그 선거 이후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법적 자제 뭐 이런 그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사법이 정치에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들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법원 사법부 판결을 통해서 강제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쫓겨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결과를 좀 예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건 일단 호재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당장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흔들릴 거라고까지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 자체가 흔들리면서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모르고 그 변수들은 결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변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만 그러면서도 이게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풍을 막기 위한 논리 개발 이런 것들도 아마 차근차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호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대응도 조금 다릅니다. 두 현안에 대해서요. 두 사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백현동에 대해서 성남 쪽에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고 김문기 차장과 관련해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부분이라면 위정교사 관련된 뭐 검사 사칭입니다. 상당히 이제 녹취록이 중요한데 이 원본 파일을 SNS에 직접 공유해서 위정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한 부분은 어떤 걸 뭐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대단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가 클리어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건에 비해서.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나 김경진 전 의원의 두 분 다 변호사인데 인용을 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예상하시더라고요. 저는 법적인 판단을 할 근거는 없는데 다만 이걸 어떻게 관리해내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아마 그래서 투트랙 접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심판본부라고 하는 걸 통한 조기 대선 최종적으로는 그걸 향한 어떤 닥치고 공격의 모드의 하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론전도 그에 따른 것이 아닌가. 그거는 뒤집어 보면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되었든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11월 위기 두 날을 어떻게 이제 넘기느냐. 네. 최종심은 아니겠지만 따라서 이제 우리 정치가 이게 지나치게 사법화되고 또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역으로 이제 사법이 정치화되는 악순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미. 그래서 적어도 정치적 분란과 분쟁과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선가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당사자들이 다 동의하거나 인정하거나 수긍하는 최소한의 이건 남겨뒀어야 되는 것까지 이제는 여지가 더 없어졌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셈인데
이게 이제 이게 그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좀 더 심각한 고민이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박승무 기자는 이제 박명 교수는 이제 여론전으로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론전의 측면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 그림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가고 참배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예. 그리고 이제 전현직 대통령과 연장선상에 내가 있다라는 걸 부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안 좋았던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이런 판단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걸 최대한 부각해서 검사나 혹은 이제 법원을 좀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게 그 SNS에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이런 행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랑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얼마 전까지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채택했던 전략이 밖에 있는 자신의 팬덤을 당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본인은 위증 교사를 한 적이 없다. 그냥 있는 사실대로 이게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30분 동안 뭐 12번 정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그 SNS에 공개함으로써 이제 좀 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용도가 아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걸 들은 특히 이제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이 뭐 위증 교사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를 듣지만 이를 통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네, 저도 그냥 이게 지금 국민들이 뭐 어떤 진실을 이제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녹취된 것만 보면은 뭐 그냥 이재명 대표 말대로 그냥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뭐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승택 기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뭐 지금이든 이전이든 뭐 법조 출입을 혹시라도 한 적이 있거나 뭐 주변에 동료 기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여론전을 펼치면 재판부의 판사가 영향을 받습니까? 저도 이제 좀 법원을 출입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알기는 어렵죠. 이게 그 어떤 그 결과물이 판결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뭐 여론 때문에 밀려서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은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쓴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느꼈던 굉장히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 쪽에서는 물론 그 법관도 사람인 만큼 영향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로 법리에 따라서 할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이런데 너무 무리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얻는 것보다 이렇게 훨씬 더 많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제가 좀 놀랐던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불신이 강하더라고요. 이건 밀면 밀린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것이다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여론전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해서 수십만 장씩 탄원서가 들어오고 이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판사도 사람이고 여러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판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할 것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공직선거법의 심사 기간이 6개월, 2심은 3개월 내, 또 3개월 내, 최종심은 이걸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상당히 좀 지체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동수 대표, 이제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인데 쌍방울 대북선거 관련 담당인 박상용 검사 이제 탄핵소추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인물이죠. 구속 수감 중인데도 국회에 출석해서 정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또 해유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회의 발언이
또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제 지금 이번에 박상용 검사가 출석을 안 했잖아요. 이분이나 이렇게 검찰 쪽 얘기를 들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상용 검사가 연수차 영국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수사팀이 이렇게 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청문회를 강행했다는 거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나와라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신이 이제 검찰의 어떤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그동안 그런 진술들을 했었다는 거를 얘기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이 별로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검찰이 애초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6월달에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백과 관련한 진술들은 뺐다고 해요.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다. 그동안 말을 바꾸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람의 증언이 이제 증거가 돼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뺐다고 해서 전 재판 자체에는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출석. 그 재판 중인 사안을 이제 청문회에서 다룬 셈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조금 비약을 더 시키면 사법부 판단에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동향을 보이느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느냐. 그것도 반대쪽에서 보면 차기 대권 후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어떤 흐름을 또 보이느냐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담을 좀 덜어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법의 정치화가 이미 됐거나 되고 있거나 그 앞에 있다라는 게 최소한 아닐까 싶어요. 네. 저 하나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22대 국회가 문 연지 한 4달 정도 넘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탄핵안을 7건을 이제 발의를 했고 특검법을 13건을 또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빼고 탄핵청문회나 이런 청문회를 입법청문회나 이런 걸 15건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 말고 과연 민생 현안들이 또 얼마나 주요하게 다뤄졌나 했을 때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탄핵 청문회 뭐 아니면 입법 청문회 이런 거 하는 것만큼 좀 민생 법안도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봉 기자,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청문회 출석과 그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 쪽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 쪽에선 이거는 계속 해달라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검사 탄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판사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안 좋아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해볼만 하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만약에 선거가 있었다라면 중도층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봤을 텐데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당원들이거든요. 근데 당원들은 또 이렇게 하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향이 정무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박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전에 10월 위기설에서 11월 위기설로 옮겨갔습니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10일 뒤인 11월 25일에는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평가를 보면 위정교사 재판이 더 중요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이제 지난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도 그 판사가 언급을 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법조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건에 비해서는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아마 그 플랜 B, 플랜 C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아마 그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해놓은 게 아닌가. 그 첫 출발은 이제 공천에서부터 이제 당 장악이 됐을 거고 지금 완성된 상황에서는 그 뭐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11월에 이제 그 위증교사 재판의 1심 결과 물론 최종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아마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그 부담은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그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는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11월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성택 기자, 여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양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이번 달입니다. 재보궐선거였는데 예. 어떤 영향이 더 크게 미칠까요? 예. 또 재보궐선거 판세는 뭐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거 뭐 저기 최종적인 쟁점이 이런 저기 사법적인 리스크라는 게 좀 유감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은 최대 각자 진영에는 악재이자 상대 진영에는 호재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재보궐 선거가 10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는 이제 11월에 가서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는 건 사실 경기지사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해묵은 주제고 반면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요즘에 새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선함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건이 조금 더 악재가 더 크지 않을까 전망은 되고 예. 지금 이제 판세는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그 호남 두 곳 그리고 이제 강화 그리고 이제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광 같은 것은 그렇죠. 조국혁신당과 또 민주당의 혈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예, 그건 아주 굉장히 그 이제 그 선거 단위 선거를 넘어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 밀어주느냐 아니면은 버리느냐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넓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다가 가면 갈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중요한 선거가 돼가는 그런 그 분기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여당이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또 이제 그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그 후보 단일화 협상도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박순무 기자.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그 지난번 2주 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면역설, 뭐 면역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다 부각이 한번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되고 혹은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약점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여야 모두 고루 취재해봐도 훨씬 더 좀 아프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을 갖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또 다음번 우리 정치가 중계 시간에는 어떤 이슈들이 쟁점이 될지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